오채은은 은퇴 후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교장으로서 수십 년간 교단을 지켜왔던 날들이 이제는 아득한 기억으로 밀려났다. 그렇게 평온하던 그녀의 일상에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사위, 장루카였다. 평소 과묵하고 일만 바라보던 사위가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였다. 그는 이번 주말 꼭 집으로 오시라며 간곡하게 부탁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새로 확장한 카페의 첫 손님을 장모님으로 모시고 싶다는 것이었다. 듣기에는 따뜻한 제안이었다. 그러나 채은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묘한 불편함이 일렁였다. 평소라면 밖에서 식사하자고 했을 딸네 부부가 굳이 집으로 부른다는 점, 그리고 일주일 내내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던 사위의 태도는 낯설기 그지없었다. 오랜 교직 생활 동안 사람의 숨은 의도를 읽는 눈이 길러진 탓일까. 그녀는 기분 좋은 초대 속에 감춰진 무언가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토요일 저녁 채은은 지팡이를 짚고 사위 집 앞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딸 윤설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은 여전히 곱고 밝았지만 그 미소 속에도 어딘가 긴장된 기색이 섞여 있는 듯했다. 거실에는 향긋한 음식 냄새가 가득 퍼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은갈치 요리와 아티초크 샐러드, 그리고 수정과까지 정성스레 차려져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그야말로 환대였다. 그러나 채은의 시선은 곧 작은 차이를 포착했다. 식탁의 모든 자리에 금속 젓가락이 놓여 있었지만 유독 그녀의 자리 앞에는 나무 젓가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사소한 차이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채은의 마음을 뼈저리게 파고들었다. 오랜 세월 교사로서, 교장으로서 수많은 아이들과 교직원들을 대하며 익힌 감각이 말했다. 이 작은 차별이야말로 우연일 리 없다고. 따뜻한 저녁 식사의 시작은 그렇게 미묘한 의심의 그림자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식탁에 앉기 전 장루카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씻으라 권했다. 가까운 작은 욕실 대신 굳이 주방에서 멀리 떨어진 큰 욕실을 지목하는 그의 태도는 지나치게 고집스러웠다. 채은은 순간 의아했으나 내색하지 않았다. 대신 지팡이를 짚고 느릿하게 걸음을 옮겼다. 큰 욕실에 들어선 그녀는 문을 닫고 곧장 물을 틀었다. 그러나 손을 씻기보다는 귀를 세웠다. 멀리서 들려오는 부엌의 움직임, 서둘러 무언가를 옮기는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물소리 너머로 어렴풋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일부러 시간을 끌며 천천히 돌아왔다. 거실로 다시 들어서자 식탁 위 풍경이 변해 있었다. 특히 그녀의 자리에 눈길이 멈췄다. 앞에는 이미 수정과 한 잔이 놓여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김이 은은히 피어올라 따뜻했다. 채은은 잔 속의 붉은 빛이 평소보다 지나치게 짙은 것을 알아차렸다. 곁에서 풍기는 향은 달콤하다기보다 날카롭게 코를 찔렀고 그 안에 묘한 쓴 기운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잔을 들어 올렸다. 오랜 세월 교육자로 살며 수많은 아이들을 지켜낸 본능이 경고를 울렸지만 동시에 직접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었다. 혀끝에 액체가 닿자 단맛보다 먼저 금속성의 씁쓸한 맛이 미묘하게 스며들었다. 순간 오채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내려앉았다. 잔을 내려놓으며 그녀는 무심한 듯 웃었다. 맛있네. 그런데 너희는 왜 안 마셔? 사위와 딸의 시선이 순간 얼어붙었다. 윤설은 곧장 아, 나는 단 걸 자제하려고. 라며 시선을 피했고 장루카는 손님 먼저 대접하는 게 예의라며 서둘러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들의 말은 겉으로는 자연스러웠지만 어딘가 불필요하게 급했다.
채은은 아무렇지 않은 척 잔을 내려놓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경계의 불씨가 크게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잔을 다시 들어 한 모금을 더 머금었다. 곧장 삼키지 않고 혀 밑에 머금었다가 손수건을 꺼내 몰래 뱉어냈다. 하얀 천은 곧 검게 번졌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박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겁에서 오는 떨림이 아니었다. 차갑게 끓어오르는 분노였다. 사위 장루카의 카페가 최근 투자 난항으로 곤두박질 쳤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은 바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정 안의 균열로 번질 줄은 몰랐다. 며칠 전 딸 윤설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불현듯 되살아났다. 엄마, 혹시 사전의료의향서 쓰셨어? 그건 왜 묻니? 아니, 요즘 친구들이 부모님이랑 그런 얘기 많이 한다길래?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오늘 저녁 수정과의 붉은 향이 코끝을 찌르는 순간 퍼즐이 맞춰졌다. 내 명의로 된 작은 책방, 몇 년간 모아둔 적금, 그리고 혼자 살고 있는 집. 문득 머릿속에 사전 의료의향서와 성년후견 계시라는 단어가 동시에 스쳤다. 의식이 혼미해지면 응급 상황으로 서류가 필요하고 결국 대리권이 발동될 것이다.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식탁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사위를 바라보다가 입술 사이로 단호하게 말을 꺼냈다. 장루카 카페 확장 축하해. 그런데 오늘 왜 나만 나무 젓가락이었을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장모님 치아가 약하시잖아요. 금속보다 나무가 편하실까 해서요. 나는 눈을 가늘게 좁혔다. 그리고 아까 왜 굳이 큰 욕실을 고집했지? 가까운 작은 욕실 놔두고. 그의 어깨가 순간 경직되었다.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그게 큰 욕실이 더 편하실까 싶어서요. 나는 사발을 천천히 들어 올리더니 그의 앞에 밀어두었다.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낮게 물었다. 내가 알레르기 있는 거 너 알고 있지? 소염진 통제 계열. 그리고 계피 과량도. 장루카의 얼굴이 굳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잔 안에 짙은 붉은 빛을 가리켰다. 이 사발엔 계피가 너무 많아. 그리고 이상하지 않아? 수정가가 달지 않다니. 뭘 넣은 거야? 그 순간 윤설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흔들리고 발걸음은 허둥거렸다. 장루카는 당황한 듯 허탈하게 웃어 보였다. 장모님, 오해예요. 그냥 긴장해서 설탕을 덜 넣었나 봐요. 그러나 그의 웃음은 얇은 종이처럼 쉽게 찢어질 듯 흔들리고 있었다. 순간 거실 구석의 작은 스피커에서 미세한 찰칵 소리가 났다. 그것은 내가 직접 들여놓은 중고 스마트 스피커였다. 일주일 전 예감이 이상해 딸 몰래 설치했는데 음성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설정해 두었다. 낮고 기계적인 톤으로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다. 설탕 말고 이거 넣어. 단맛 가리니까. 수면유도 성분이야. 생명에 문제는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엄마는 강하니까 조금 더. 윤설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장루카의 낮은 목소리가 그 뒤를 이었다. 거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나는 손가락 하나로 재생을 멈추고 사위와 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눈길은 단단했고 오랜 세월 아이들을 단련시킬 때 사용했던 교장의 시선이 그들에게 꽂혔다. 윤설은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마침내 무너져 내리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 정말 이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엄마가 집을 우리한테 조금만 빨리 넘겨주면. 왜?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처럼 잘났다. 윤설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카페 담보 대출이 막혀서 보증인도 필요하고
투자자 조건을 맞추려면 엄마가 서류에 동의만 해주며 그녀의 변명은 문장을 이어갈수록 더 날카로워졌다. 마치 억지로 감추려던 진실이 스스로 터져나오는 듯했다. 장루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끝만 떨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지팡이에 몸을 기대었다. 더 이상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다. 눈앞에 있는 건 사랑했던 딸과 믿고 싶었던 사위가 아니라 내 삶을 계산서처럼 저울질하는 낯선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심장은 두려움이 아닌 단단한 결심으로 뛰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다. 알레르기 때문에 사두었던 작은 종이 키트가 손에 잡혔다. 간이 약물 테스트지였다. 사발 속 붉은 액체에 종이를 살짝 담갔다. 잠시 후 종이는 서서히 색을 바꿔갔다. 눈앞에 선명히 드러난 글자. 수면 유도제 계열 양성. 나는 차갑게 미소를 지었다. 딸, 내가 나를 가르쳤지. 의심되면 확인하라고. 그 순간 현관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경찰입니다. 신고 접수되어 확인차 왔습니다. 부엌에서 들은 기묘한 소리, 억지스러운 초대, 낯선 수정과의 맛. 모든 단서가 하나로 이어졌을 때 나는 즉시 휴대전화로 일일이에 문자를 보냈다. 가정 내 재산 강요 의심. 짧지만 명확한 신고였다. 경찰 앞에서 나는 흔들림 없이 증거를 내놓았다. 스마트 스피커에 녹음된 음성 파일, 테스트지, 그리고 잔에 남은 액체, 폭력이나 직접적인 생명 위협은 없었지만 나를 향한 배신의 무게는 그 어떤 흉기보다 깊숙이 파고들었다. 윤설은 울음을 터뜨렸고 장루카는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내 귀에는 더 이상 닿지 않았다. 교사로서 수없이 반복해왔던 원칙, 사람을 믿되 끝내는 스스로 확인하라는 가르침이 오늘 나를 지켜냈다. 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너희를 위해 집을 지켜왔지만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지킬 거다.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단했다. 창밖으로는 어둑한 밤이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내 안의 결심은 오히려 빛처럼 선명했다. 조사는 길고 차가웠다. 차가운 조사실의 불빛 아래서 윤설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엄마를 해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변명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의 휴대전화 메모 앱 속에는 모든 계획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의식 혼미 상태에서의 후견 신청 및 위임장 준비라는 문장이 증거처럼 박혀 있었다. 검찰은 독성 수준이 낮고 실제 피해가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검토했다. 그러나 법원은 달랐다. 내린 보호명령은 단단했다. 접근 제한, 통신 제한, 재산 처분 간섭 금지. 피부치라 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세워졌다. 일주일 뒤 나는 공증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를 동석시켜 오래 미뤄둔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 내 집과 책방, 예금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지역 도서관 장학기금과 아동 독서 프로그램으로 순차 기부되도록 신탁을 설정했다. 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 이상 어떤 가족도 내 재산에 손댈 수 없게 되었다. 딸의 이름은 어디에도 오르지 않았다. 남의 마음을 설탕처럼 녹일 줄 알던 사위의 이름 또한 마찬가지였다. 서류 위에서 두 이름은 흔적조차 없이 지워졌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에 빛은 서늘했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담담했다. 삶을 지켜낸 건 오랜 경계심이었고 이제 남은 재산은 더 이상 누군가의 욕심이 아닌 아이들의 책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가을비가 내리던 날 나는 홀로 카페 앞을 지나갔다. 간판 아래 걸린 팻말에는 임시휴업이라는 글씨가 빗물에 번져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종이처럼 그 문구도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장루카가 보였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순간 우리 시선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떨궜고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대추를 넣고 오래도록 끓였다. 설탕은 아주 조금만, 생강은 얇게 썰어 넣었다. 작은 사발에 담아 베란다에 식혀두고 다시 손에 들었다. 혀끝에 올리자 따뜻한 단맛이 천천히 따라왔다. 금속 맛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그 사발을 비우며 조용히 생각했다. 사람의 진심은 결국 맛으로도 드러난다. 서두르고 감추면 쓴맛이 난다. 그러나 정직한 마음은 시간이 지나 단맛을 데려온다. 창밖에 가을비가 여전히 흩날리고 있었다. 나는 사발을 비운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내 삶은 오늘부터 내가 지킨다.